일단 인생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게 두 과목 강의할 때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제가 하루에 두 번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인생 생략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이야기 좀 시작할 거고, 이미 제가 아까 마케팅 관련 얘기 드리면서 이제 OT 절반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개요만 말씀드렸고, 그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답안을 써야 되는 상태인데 그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얘기를 아직 드리지 않았으니 이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역시 OT를 좀 진행할 거고, 일단 요 내용은 마케팅 관련과 동일한 얘기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이야기고, 예, 교재는 그 이학식 교수님 외 3인 공저인 소비자 행동 8판 가지고 진행할 거고, 요 내용 이제 교재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 역시 이제 요 강의 방법이 마감론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 마케팅 관련은 제가 쓴 책이라서 제가 좀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판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였는데, 일단 요 교재는 제 교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좀 있긴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감론도 마찬가지고 소형론도 마찬가지인데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인데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 다르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쓴 교재면 제가 입에 있는 용어를 던질 거니까 혼란이 없으실 텐데, 지금 이쪽은 제가 쓴 교재가 아니니까 제가 주로 쓰는 용어와 교재 용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혼란을 좀 줄여드릴 목적으로 일단 교재를 가지고 좀 설명할 거예요. 예, 교재가 설명드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이제 칠판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그런 형태로 교재 중심으로 좀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미 제가 계속 똑같이 드리지만 마감론과 중복되는 이야기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어쨌든 우리는 마감론과 소행론이란 두 개의 과목을 가지고 공부하긴 하지만 그냥 200점짜리 한 과목이다라는 마인드, 그 마인드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마감론에도 보신 내용들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정리를 좀 쭉 다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향후 일정 역시 동일한 일정대로 움직일 거니까 이거 역시 제가 지금 다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얘기 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마감론이든 소행론이든 이제 계속 이론들을 정리하실 거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 7월 11일 날 출제자가 된 문제에서 답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안을 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뭐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일단 우리 문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점짜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10점짜리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물론 요즘 트렌드를 보면 마감론도 마찬가지고 소형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30점짜리가 한 문제로 30점이 출제가 되기보다는 30점짜리 안에 몇 개의 소문제로 나누어지는 형태들이 더 많이 보이긴 보이고요. 역시나 이건 확실한 트렌드를 잘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3점짜리 통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과 3점짜리 안에서 소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공부하시기는 소문제 형태가 훨씬 좋으세요. 왜냐하면 3점짜리 문제가 통으로 출제가 되면 역시나 그 목차 잡는 문제가 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여러 문제 소분돼 있으니까 당연히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명확해질 거고, 그 요구사항이 명확해지는 상황이니까 각 소문제별로 목차를 잡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죠.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그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이 상황이 채점자에게도 불리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트렌드를 보이는 게 제 판단이긴 한데, 설마 채점자들이 또는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소분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의 용이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분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문제가 소분되고 있는 것은 출제자 입장이나 여러분들 입장이나 다 똑같이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총 3점짜리 두 문제, 10점짜리 네 문제를 푸시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90분이라는 시간 내에 총 16매로 구성되는 답안지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다시 총 100점짜리 문제를 보시는데 그 100점짜리 문제를 무제한의 시간에 쓰시는 게 아니라 90분의 시간 동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90분 동안 시간 쓰시는데 뭐가 배부가 될 거냐면 총 16매짜리 답안지가 배부가 될 거고, 그 답안지에다가 답안을 쓰신 겁니다. 물론 이 16매가 의미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가 물론 사실 그런 일이 사실 없는 얘기인데 너무 많이 써서 16매보다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감독관에게 답안지 추가 요구하시면 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16매 이상을 쓰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실 필요는
없다. 내가 답안지 쓰고 있는데 16면 넘어가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반성하시는 거지. 내가 잘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 분량과 관련된 얘기 제가 분명히 드릴 거니까 어쨌든 일단 처음에는 16매짜리 답안지를 배우 받을 거고 거기다가 답안을 쓰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떠한 원칙들을 좀 가지고 접근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것은요, 답안지라는 걸 놓고 출제자와 여러분들 사이에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은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그 답안지에다가 뭔가 쓰셔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뽑아내는 게 게임의 유일한 룰인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점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전략을 쓰는 게 맞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드러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최대한 숨겨야 되겠죠. 근데 이걸 숨길 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이거 모릅니다 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티나게 숨기면 안 되는 거죠. 티나게 숨기면 얘 모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채점자 입장에서 감점을 해줄 거란 말이야. 하지만 뭐는 중요한 거죠? 대신에 티나지 않게 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답안을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드러내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건 숨겨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숨기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티나지 않게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사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두 번째 얘기.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100점짜리 문제를 90분의 시간 안에 쓰시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문제? 시간 배분이 중요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막아놓은 때문에 어떤 얘기 드렸냐면, 문제 요구사항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쓰시는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만큼을 쓰는 동안 뭐를 잡아먹을 거고 시간을 잡아먹을 거고, 당연히 90분 전체 시간에서 그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다른 문제를 답안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각 문항별로 시간 배분은 중요하고요. 역시나 이 시간 배분 시험장 당일에서만 하시는 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시험 보시기 전에 계속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거잖아요. 계속 써보실 거잖아요. 아니세요? 그 써보실 거잖아요. 그 써보실 때마다 계속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을 해 두셔야 실제 시험에 가서 시간 배분이 되세요. 물론 이걸 가장 극명하게 연습하셔야 되는 시점은 어딜까요? 나중에 우리 기본이론 끝나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 끝나고 4번의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실전 모의고사 보시면서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간 배분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3점짜리 문제와 10점짜리 문제 두 형태이잖아요. 그랬을 때 3점짜리 문제는요, 최대 25분 내에 작성이 돼야 돼요. 최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작성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최대 25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물론 역시 반 농담이긴 한데 이거 더 작아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시간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쓰시되 25분보다 단축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 25분. 그 다음에 10점짜리 문제는 최대 8분의 범위로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세요. 그리고 이걸 다 합산하시면 이제 82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8분이 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역시나 연습과 실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82분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이제 가까스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90분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3점짜리는 25분이 맥시멈이고 10점짜리는 8분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3점짜리 문제를 쓰고 있는 거야. 답안을 쓰고 있는데 25분이 넘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 쓰는 걸 멈추세요. 물론 이제 더 이상적인 건 전체 구조를 잡고 25분 내로 쓰는 게 맞겠지만, 내가 쓰다가 25분이 지나버리면 이걸 더 쓰시면 다른 문제를 못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5분 내로 멈추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최대한 시간 안에 모든 답안을 다 쓸 수 있게끔 잡아 놓으시는 거고요. 그렇게 가시는 거고, 어쨌든 이 정도로 연습하셔야 가까스로 90분에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종종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실제 시험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요 아마 아실 거예요.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요 아마 지금까지 경험하신 가장 빠른 90분을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계속 써야 될 거거든요. 물론 계속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팔도 아파올 거고요.
이것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하루에 한 과목을 시험 보시는 게 아니라 세 과목을 시험 보셔야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 사실 이 팔에 대한 고통도 만만치 않으실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미리 염두에 두시면서 연습들을 좀 하시면서 시간 배분 좀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나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달라고 하는 건데, 역시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냐면 3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3점짜리 문제가 소분되는 경우는 그나마 덜 해요. 근데 3점짜리 문제가 통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 설마 문제에서 한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3점짜리 문제를 구성하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한 문제에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들을 묶어서 문제를 만들 건데, 그럼 당연히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라면 각 요구사항별로 점수가 골고루 배점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답안을 쓰다 보면 당연히 뭘 놓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정 요구사항을 놓쳐버리시면 거기에 대한 답안을 쓰지 못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쓰지 못하시는 순간 그 요구사항에 할당되는 점수는 빵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사항을 놓치신 건 너무나 치명적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 요구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서 답안을 작성하세요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럼 이제 요구사항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논리적 흐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문제에 등장하는 요구사항 순서대로 답안을 좀 작성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른 이유 때문에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일단 시험을 본다는 것은 출제자와 여러분들 사이의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게임이 평등한 관계에서의 게임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출제자가 채점자이고 이 출제자가 가배지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채점자나 출제자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채점자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살짝 심기가 건드려지면 뭔가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시장조사로는 그게 좀 덜하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산 문제이다 보니까 과정 맞고 정답이 맞으면, 결과물이 맞으면 깎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 문제는요, 진짜 마음 먹고 덤비면 얼마든지 깎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티가 나진 않겠지만 어느 식으로든지 불이익을 줄 수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아,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걸 믿지만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 채점자나 출제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개의 요구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라면 그 나열된 순서대로 문제를 답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살짝 드렸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3점짜리 문제가 여러 개의 문제로 소분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소문제로 여러 개가 엮여져 있는 경우라면 사실 목차 구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문제 빼고 큰 문제에 대해서 보시는 건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일단 요구사항 여러 개 가지고 뭘 만드셔야 답안지가 쓰여지는 거죠? 스토리 라인을 좀 만드셔야 되는 거죠. 아,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답안을 전체적으로 구성할지. 그래서 스토리 라인 또는 목차들을 잡으시는 거고, 그 목차를 잡을 때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는 건 목차 안 잡는 거잖아요. 당연히 각 목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잡으시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목차에 대한 키워드들까지 메모를 좀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메모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이야기는 30점짜리 문제가 통으로 출제됐을 때 통용되는 이야기고, 소분되는 문제가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는 얘기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 가지고 일단 3점짜리 문제에 대한 목차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요. 그럼 아까 요구사항 여러 개라면 그 요구사항별로 배점은 다르게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요구사항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뭘 좀 잡아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각 요구사항에 대한 균형을 좀 잡아서 답안지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극단의 예를 들면 30점짜리 문제인데 밑에 그러니까 밑에 요구사항이 두 가지였고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그 요구사항에 대한 배점은 15점, 15점일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첫 번째 요구사항은 너무 자신 있어. 근데 두 번째 요구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냐면, 잘 알고 있는 문제니까 열심히 쓰세요. 힘을 빡 주고 쓰시는 거죠.
근데 이쪽은 모르고 있는 문제니까 그냥 안 써버리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그럼 이제 요 경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냥 잘 알고 있는 문제에서 그냥 어느 정도 써요. 어느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에서 뭔가 제가 쓰는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소설에도 비슷하게 써.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총 점수는 더 높을까요? 두 번째 케이스가 점수가 더 높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고 점수 있는 거잖아요. 배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점수 이상으로 아무리 답안을 잘 써도 줄 수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마감 논 때문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말 문제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잘 쓰셔도 만점의 점수를 주기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잘 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문제면 아무것도 안 쓰시면 채점자 입장에서 기분 되게 좋아요. 그냥 빵점 주면 되니까. 근데 언제부터 채점자의 고민이 생기냐면요. 아, 모르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뭔가 썼단 말이야. 뭔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그럴싸해. 그러니까 분명히 정답은 아닌데 뭔가 좀 그럴싸해요. 그러면 역시나 채점자가 사람이니까 이걸 빵점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몇 점 줄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어차피 잘 알고 있는 문제는 점수 다 받을 거니까 상관없지만 여기서 몇 점을 뽑아내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똑같이 얘기 드리지만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은 그 답안지를 통해서 채점자로부터 점수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역시나 그 1점, 2점, 3점이 절대로 작은 점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사항 여러 개일 때 각 요구사항별로 배점이 배정돼 있을 테니까 빠짐없이 모르는 문제라도 일단 터치하면서 뭔가 그럴싸하게도 쓰는 그런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당연히 점수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구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놓치는 일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이요. 역시나 문제들을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 종종 보이는데 몇 개 이상을 설명하시오, 몇 개 이상을 서술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 형식이 종종 보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한 장점을 3개 이상 서술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으실까요? 3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종종 어떤 형태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냐면 3개 이상이니까 혹시 3개를 딱 쓰면 틀릴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4개나 5개를 쓰시면서 이렇게 4개나 5개 쓰면 3개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들 생각이세요. 만약에 5개를 쓰셨는데 그 중에 2개가 틀리고 3개가 맞았어요. 그러면 채점자는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2개를 틀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3개 이상 쓰세요 해서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더 쓰시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최대한 3개를 정확하게 맞게 쓰기 위한 연습을 하시는 거지 오히려 애매한 걸 빼버리는 게 낫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몇 개 이상 쓰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개수 이상을 쓰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그 개수만큼 정확하게 쓴다는 입장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몇 개를 더 썼다가 거기에 틀린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몇 개 이상을 쓰세요 라고 출제가 되면 그냥 그 개수만큼 정확하게 쓴다 라는 느낌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제시하시오를 구분하는 것은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나 이제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뒤가 논하시오로 끝나는 문제와 설명하시오로 끝나는 문제와 제시하시오로 끝나는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구분해서 쓰셔서 잘 구분하시면 점수를 얻기 좋으신 측면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 구분하셔가지고 다른 트랙을 타시면 또 감점이 생길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지금 리스크가 있는 문제인데 그냥 구분하기 귀찮으시면 다 이걸로 생각 푸세요. 네. 설명하시라고 푸는 게 가장 안전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내용도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힘이 좀 생기시면 그때는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와 제시하시오를 구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먼저 이쪽과 이쪽의 차이 명확해요. 설명하시오니까 어떤 개념을 던지고 이거에서 뭔가 문장으로 설명하세요예요. 근데 제시하시오는
그냥 말 그대로 몇 가지를 쓰세요.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 몇 개 쓰세요. 아니면 문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나열하세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제시하셔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걸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역시 그냥 설명하시로 몰고 가는 게 오히려 안전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게 이건데, 이걸 잘 타시면 점수가 높아지기 딱 좋고요. 이걸 잘 못하시면 나락으로 쓰는 형태가 돼버리긴 하는데,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의 차이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에서 논하시오를 쓰는 경우와 설명하시오를 쓰는 경우에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건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를 나누게 되는데, 일단 논하시오요. 논하시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문제냐면, 수험생 당신의 생각을 쓰세요예요. 단. 당신의 생각을 쓰시되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쓰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겠죠. 뭔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쓰세요 라는 것이 논하시오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그 가름말 잘 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잘못 써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쓰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돼버리면 역시나 높은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논하시오는 자신의 생각을 쓰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는 당신의 생각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쓰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에 대한 차이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역시나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구분돼서 그 취지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경우라면 구분해서 쓰시는 거지만, 역시나 우린 완전한 고득점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쏙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를 해지하는 관점이라면 그냥 논하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돼도 설명하시오 관점을 쓰시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보장을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와 제시하시오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리스크를 해지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설명하시오를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네 번째 이야기 보시는 거고, 네, 다섯 번째고요. 최대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경영학은 정답이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이 끊어지면 끝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역시 그 소분된 문제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요. 물론 소분된 문제 발생하는 현상이 있긴 있어요. 역시 대문제, 3점짜리 큰 문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신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사실 그 경영하는 사람들의 몹쓸 습성이기도 한데, 그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문장을 읽다가 이게 중간에 쭉 잘리면 뒤가 안 읽고 싶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들은 논리적으로 좀 연결시켜서 가야 되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논리적 흐름이 일관되게 가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요, 잘 못 쓰시기 잘 못 쓰시는 거 흔하지 않아요. 다 잘 쓰세요. 잘 쓰시는데 오히려 어떤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는 거,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니까 이 실수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역시나 한 문제에 답안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답안 안에 여러 개의 용어들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답안 안에서 용어가 달라지면 당연히 개념도 달라지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효과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효과성하고의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유효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저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서 그 동의어들을 많이 잡아들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답안지 안에서 앞에다가는 효과성이라고 쓰셨어요. 근데 뒤에 가서 유효성이라고 쓰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동의어니까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효과성과 유효성의 용어가 딸리 사용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효과성과 유효성을 다른 의미로 보고 있는 거잖아 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경영학적으로 논리적 흐름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장 끊어지는 실수예요. 다시, 문장에서 논리를 끌어서 쓰긴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항상 용어 선택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의어가 있을 때 앞에는 A라는 동의어를 쓰고 뒤에는 B라는 동의어를 쓰시게 되면 한 문제 안에서 동의어가 다르게 쓰였다는 얘기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니까 개념도 다르게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영학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어 선택을 좀 조심하시는 게 여기에 해당한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용어 항상 동일한 의미에 대해서 한 용어를 쓰셨다면 그 용어는 끝까지 동일한 용어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 가지고 말씀드린 게 동그라미 5번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요. 역시나 단순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건데, 역시 어떤 경우들을 종종 보냐면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거죠. 예, 무조건 외우시고요. 그 외우신 내용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외우시면 이게 문장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외우신 거의 가장 큰 장점? 첫 문장은 나와요. 예. 왜냐면 첫 문장 외운 게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써지세요. 안 써지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시면 절대로 문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마감론 때부터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 그리고 이해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문장으로 쓰시면 내가 이해한 내용이니까 문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암기한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해한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냐면, 제가 이해한 대로 내용을 쓰면 문장이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나아요. 왜냐면 외우시면 그냥 순간 착각해버리면 오히려 반대되는 문장을 쓸 여지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해한 내용을 쓰시면 절대로 문장이 액면에서 깊이가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틀린 내용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역시나 그런 상황이라면 틀린 내용이 들어간 것과 틀리지 않은 내용이 들어간 것의 점수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운 내용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고요. 그 이해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장을 가지고 답안지 쓰시는 게 문장도 잘 나올 거고 오히려 그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항상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쓴다라는 생각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번째고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경영학 과목이다 보니까 경영학적 느낌이 나는 답안을 쓰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발 남발하지는 마세요. 예, 이게 남발이 돼버리면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역시나 이제 경영이라는 학문 자체가 좀 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의 학문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또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이 있는데 어떤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냐면요. 극단적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극단적인 표현은 항상, 모든, 뭐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 읽을 때 항상, 모든 이런 형태로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하면 저도 모르게 눈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눈이 가면 일단 채점자가 꼼꼼히 볼 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감점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경영학적 느낌을 가지는 답안을 쓰기 위한 목적이라면 극단적인 표현들은 좀 지양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항상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어떤 형태를 쓰시면 이제 조금 경영학적인 느낌이 나는 답안지가 될 거냐는 건데, 이걸 말씀드리니까 계속 남발하시기 시작하실 건데 이거 남발은 아니고 적절하게 좀 쓰자고요. 그러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두루뭉실한 표현, 이런 표현들이 조금 경영학적인 느낌들을 보여주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두루뭉실한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뒤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등이 있다 라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쪽을 배제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쓰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사로잡히셔가지고 항상 문장 맨 뒤를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계속 할 수 있다가 반복되면 되게 문장이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장을 쓰실 때 조금씩 이런 것들 섞어준 형태, 그런 형태로 답안을 좀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동그라미 7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7번 쪽에 대한 것도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8번. 사실 이거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역시나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강박관념이 모두 3가지. 물론 이 3가지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강박관념이 첫 번째예요.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최대한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아까 우리 16매짜리 답안지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16매짜리 답안지를 쓰시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3점짜리는 5페이지, 그러면 두 문제니까 10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점짜리가 네 문제인데 10점짜리는 1.5페이지, 그럼 모두 6페이지가 되니까 합쳐서 16페이지야. 결국 이 16페이지를 채워야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 제발 좀 버려주세요. 이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해쳐요. 그러면 일단 왜 분량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지금 16매짜리 답안지가 제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쓰기 위한 목적 더 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고 이 16매짜리 답안지가 경영지도사 시험만을 위한 답안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논술시험 목적으로 나온 표준화된 답안지가 16매짜리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시험에 통용을 쓰기 위한 목적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았겠죠. 그러니까 경리사 시험에서 이 16매를 굳이 강요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버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에서 1.5페이지에 써있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야. 그러면서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 답안지 썼더니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지시면서 0.5페이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쓸 건 다 썼잖아요. 그러면 0.5페이지를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까? 지금부터 무리수를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수를 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시험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가장 빠른 90분을 경험하실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그 상태에서 멘탈이 정상 멘탈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정상 멘탈이 아닌 상태에서 단순하게 분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뭘 더 쓴다? 그럼 당연히 분량은 채울 수 있겠지만 맞는 얘기가 들어갈까요? 틀린 얘기가 들어갈까요? 틀린 이야기가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 페이지만 쓰고 끝났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굳이 0.5페이지를 더 쓰는 이유 때문에 감점거리가 생겨버릴 거라고요. 이걸 왜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출제자 입장에서 10점짜리니까 1.5페이지에 답안이 분량 나오게 해야 되지? 라고 문제를 낼까? 대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내고 싶은 문제 내시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꼭 2페이지까지 만들어야지 이런 거 없으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분량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아세요? 당연히 글자 크기를 크게 쓰느냐 작게 쓰냐를 가지고도 분량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분량에 대한 것을 고려하시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려주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전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은 버릴게요. 버리겠는데 그래도 뭔가 써야 되니까 3점짜리 문제와 10점짜리 문제는 최소 얼마나 써야 될까요? 라고 다시 저한테 물어보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전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10점짜리든 30점짜리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 정확한 답의 결과물의 분량, 이게 그냥 최소 분량인 거예요. 뭐 몇 페이지 이상 이런 걸 생각하시는 순간부터 또 강박관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적정한 답안지 분량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최대치가 그냥 적정한 답안지의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전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계속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건데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그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잘 못 떨쳐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하다, 이거 마가논도 마찬가지인데 강의하다 보면 제가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답안 작성의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도 드릴 거냐면 리스크 없이 답안 분량을 늘리는 방법들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쓰시면 심리적인 안정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스크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뭐 짬짬이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살짝 얘기를 드리면 일단 뭐를 좀 가지고 그냥 리스크 없이 분량을 늘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냐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표나 그림을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표나 그림을 그리시면 당연히 그만큼의 공간을 잡아 먹을 거고 당연히 표나 그림은 그대로 그리거나 쓸 거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답안 작성에 대한 분량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있으시면 본문 답안 쓰시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표나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표를 그리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림을 그리실 때 정말 조심하실 거 한 가지가 있으세요. 일단 그림은 분량을 늘리기 관점에서 좋긴 하지만 이게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자가 그 그림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리고 보면서 그 그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표시들을 가지고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오류 없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그림은요. 다시 표는 텍스트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림은 텍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림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면 항상 답안에 뭐가 추가가 돼야 하냐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그 그림 자체를 오류 없이 그리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문장으로 답안에 표시가 돼야 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리스크도 없고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심리적 안정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역시 이제 답안 쓸 때 쓰실 거고요. 다음에 1하고 쓰실 거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1에서 뭐뭐 땡땡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아니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 있으시면서 왜 이렇게 쓰세요? 제목 쓰고 여기부터 쓰시면 한 줄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게 들고 있는 거야? 심리적 안정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는 거고 분량에 대한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은 제발 버려주세요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소문제선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냥 3점짜리 대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얘기인데 역시나 일반적으로 큰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답안지에 쓰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많이 보냐면 그러니까 본론은 당연히 본론이니까 잘 쓰시겠죠. 근데 서론과 결론까지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특히 어느 쪽을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서론을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한테 여쭤보면 왜 서론을 잘 써야 돼요? 라고 여쭤보면 항상 똑같이 얘기하세요. 서론은 답안의 첫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인상이 좋으면 다 좋을 거니까 서론을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답안의 첫인상은 서론이 아니에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채점자는요. 그걸 다 읽어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 문제의 요구사항은 정해져 있고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의 첫인상은 서론이 아니고요. 본론이 첫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만 잘 쓰시면 되는 거지 서론이나 결론을 잘 쓰시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이걸 잘 쓰기 위해서 당연히 뭘 잡아먹을 거예요. 시간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잡아먹으면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한 답안 자체를 쓸 시간도 줄어드는 거고 다른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의 시간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답안을 쓰는 건데 왜 서론과 결론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답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답안을 쓰는 거니까 핵심은 본론에가 있는 거니까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힘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말씀을 안 들으실 거잖아요. 어쨌든 그냥 우리 또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게 있으니까 무조건 서론, 본론, 결론은 갖춰야 돼 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 서론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뭐 21세기는 AI가 도입된 이런 식으로 쓰실 거야?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항상 제가 그 서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서론을 간단하게 쓰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역시나 답안 작성이 이만큼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치고 들어간 형태로 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뜬그름 것 좀 보일 테니까 하나 예시를 잡아드릴게요. 아까 우리 오전에 마감론에서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걸 답안으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저라면 당연히 1번 생산 개념도 쭉 쓸 텐데 역시나 서론, 본론, 결론을 지켜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본론에서 생산 개념 던지실 거잖아. 그럼 서론 어떻게 쓰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써야 되는 답안은 마케팅 개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살짝 범위를 넓히면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죠? 마케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쓰자면 마케팅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벌어지는 교환활동 또는 거래활동을 의미한다 라고 문제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뭘 하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냐면 문제를 재활용하라고 얘기하죠. 그럼 다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 이제 서론을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마케팅에 대한 개념 쓴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는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라고 쓰시면 간단하게 도입부 해결됐잖아요. 그냥 도입부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뭐 21세기는 산업혁명 어쩌고 이런 뭐하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형태 가지고 서론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거지 서론을 잘 써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어서 결론과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역시나 결론이요. 역시나 결론 잘 쓸 필요 없어요. 답안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어떤 경우가 그 결론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아무래도 이제 연차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또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석사나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잘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죠. 왜냐면 석사나 박사학위 하실 때 논문 한번 써보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논문이 아니라 답안이라니까요.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의 핵심은 결론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가 있다니까. 본문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강박관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결론? 당연히 뭐 쓰고 싶으실 거야? 연구의 제약, 한계점, 그다음에 향후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 쓰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근데 답안에 그게 필요할까요? 절대로 필요 없어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잘 쓰셔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근데 또 역시 강박관념을 못 버리시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을 쓰고 싶으시면 전 항상 어떻게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문 썼잖아요. 그냥 그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선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은 이런 형태로 끝나는 거고 결론은 그냥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형태면 충분하시지 서론과 결론을 잘 쓰셔야 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차피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채점자가 읽지도 않을 거예요. 읽지도 않을 거니까 항상 답안은 본론에 대한 내용들에 힘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두 번째 강박관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강박관념도 되게 많으신데 어떠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용어를 꼭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답안을 쓰다 보면 경영학적인 용어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강박관념을 가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답안 쭉 쓰다가 용어 써야 돼. 용어 써야 되는데 아쉽게도요. 개념은 떠오르는데 이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용어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이걸 잡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용어 언제 떠오를까요? 시험 끝나면 떠오르세요. 예, 절대로 시험 중에는 안 떠오르세요. 만약에 이게 시험 중에 떠오르시면 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거야. 예, 절대로 시험 중에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안 떠오를 거 뻔히 알면서 이걸 혹시 나는 그 기대? 전생에 내가 나를 구했나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걸 잡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이겨내시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뒤에 뭔가 써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개념은 알고 있지만 용어가 안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념을 풀어서 쓰세요. 예. 근데 일단 풀어 쓰면 문제가 뭐냐면 문장이 좀 이상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쨌든 용어를 메꿔야 되는 게 맞는데
다행히 개념은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 순간 그 개념들을 잘 조합해가지고요. 비슷하게 용어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용어를 쓰시는 건데 오히려 이게 먹힐 수도 있어요. 이게 왜 먹힌지 얘기 드릴게요. 사실은 그 경약은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쓰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미국 경약이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번역의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의미지만 용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개념은 갖고 계시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조합해서 용어를 만드시면 실제로 말이 되면 이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구나 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정 용어를 써야 했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가상의 용어 하나를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풀어 설명하면서 넘어가시면서 그 위기를 넘기시고 다른 내용을 더 써서 점수를 얻으시는 거지. 그거 하나 못 썼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잡고 계시면 어차피 생각보다 나라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발 특정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까지 역시 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의 강박관념은 버리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대표적인 건 첫 번째와 세 번째일 건데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 버리시는 거고요. 서론과 결론을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역시 버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정한 용어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역시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답안지를 쓰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시면 되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기본 원칙과 관련된 얘기는 다 드렸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답안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신 걸 이제 상상해 보세요. 시험장에 들어가셨고 감독관이 와서 문제지를 나눠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지랑 답안지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죠? 문제지를 펴고 답안을 쓰기 시작하실 텐데 문제를 펴면서 1번 문제부터 바로 답안지 쓰시는 거 아니세요? 일단 1번부터 6번 문제까지를 일단 뭐 하시는 거야? 전체로 한번 스캔을 쭉 하시는 겁니다. 왜 스캔하셔야 될까요? 6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역시나 시험은 불이탈하는 게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 6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정하시는 거죠? 답안 작성의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돼 있긴 하지만 꼭 이 순서대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 3, 4, 5, 2, 6 이렇게 해서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6문제를 쭉 스캔하시면서 이 답안을 어떤 순서로 작성할지에 대한 순서를 정하시는 건데 물론 그 바람직한 그림은요. 1번과 2번을 읽었더니 둘 다 모르겠어. 그리고 3, 4, 5, 6번 알겠다는 거죠. 이거가 가장 우울한 경우이죠. 일단 3점짜리 문제가 먼저 어느 쓸 수 있게끔 잡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점짜리 얹어준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쓸지 3, 4, 5, 6번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6문제를 확인한 후에 답안 작성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이미 얘기 드린 것처럼 1, 2, 3, 4, 5, 6의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든 1번과 2번이 3점짜리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30점짜리 문제가 먼저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첫 번째 얘기는 다 됐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먼저 3점짜리 쓸 건데 그럼 당연히 뭐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 답안을 바로 문제 읽자마자 쓸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역시나 답안은 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좀 잡아야 할 것 같으냐면 목차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시는 건데 그 목차와 답안 사이의 관계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 이제 밑에 보시면 지금 3점짜리가 기준일 거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 있어요. 그러면 1번 문제 목차 구성하고 2번 문제 목차를 구성한 다음에 1번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고 2번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1번 문제의 목차를 구성하고 1번 문제의 답안을 쓰고요. 2번 문제의 목차를 구성하고 2번 문제의 답안을 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는요. 각자 성향 따라 정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 어차피 두 가지 방법일 테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쪽이 본인한테 맞는지에 대한 걸 찾으시면 되는데 일장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문제 목차 잡고 1번 문제 답안을 쓰시면 당연히 이 목차 잡은 내용들이 그대로 문제로 옮겨질 거니까 그만큼 수월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2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까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1번 목차 잡고 2번 목차 잡고 답안을 쓰게 되면 일단 까먹는 건 덜 할 거예요. 근데 1번 목차 잡을 때 뭔가 키워드를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오가나지 할지 된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을 가져갈지 이건 완전히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측면이라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차와 답안 작성 순서에 대한 얘기 정리된 건데,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이 목차 잡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목차를 답안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활용하시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답안지 양식을 보시면 뒤에 16면의 답안 쓴 란이 있고 그 앞에 연습지가 2페이지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안지 책형으로 돼 있는데 답안지 표지를 넘기시면 연습지가 2페이지인가가 있고 그 뒤부터가 답안지 16매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연습지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뭔가 메모하거나 연습하라고 써 있는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게 그 두 장이 맞아요. 근데 절대로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목차 잡거나 메모는 어디다가 하셔야 되는 거냐면 문제지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답안지는 연습지에다가 뭔가 메모를 해놓으시면 계속 넘겨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정신 사나워요. 그리고 계속 더 오히려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쓰라고 들어가 있는 연습지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연습지에다가 뭔가 메모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대신에 문제지가 나갈 거거든요. 근데 문제지가 마감노나 소행노는 말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길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빈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 문제에 대한 메모는 답안지는 연습지가 아니라 문제지에다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세요. 물론 제가 시장조사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그건 계산 문제여서 아마 문제 이만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문제지에 빈 공간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조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맡고 있는 마감론과 소형론 같은 경우는 뭔가 메모할 사항이 있다면 절대로 답안지 안에 있는 연습지 쓰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문제지에 있는 공란 가지고 메모하실 거 메모하시고 목차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그 문제지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목차와 답안 작성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 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글머리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 그냥 줄글로 쫙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되게 산만해 보이고 구조가 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를 좀 잡을 목적으로 글머리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역시나 제일 첫 번째 가장 위에 아라비아 숫자 1, 그 다음에 양가로 동그라미 1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레벨이 세 가지가 되는데 종종 여기까지 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4개 레벨이 돼버리면 또 하나가 중간에 생겨야 될 거고, 그래서 전 뭘 주로 추천드리냐면 1과 양가로 1 사이에 1.1, 1.2 하는 형태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건 추천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 아니고 글머리표는 각자 본인에게 맞게끔 쓰시면 돼요. 단지 그냥 예시적으로 3개나 4개 레벨링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전 사실 주로 뭐는 별로 추천하지 않냐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데 로마자를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왜 로마자를 별로 추천하지 않냐면요, 이게 활자체로 바뀌면 로마 숫자가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있어 보여. 근데 이게 빠른 시간에 수기로 쓰시는 경우라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텐데 이게 손으로 쓰시면 이게 기울기가 달라지면 애매해지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자는 손으로 답안을 쓰시는 경우 때는 급하게 쓰시다 보니까 가독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로마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추천이에요. 아라비아 숫자 1, 양가로 1, 동그라미 1,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 1, 1.1, 양가로 1, 동그라미 1의 순서를 가지고 글머리표 쓰시는 것을 추천만 드리고 있는 것 뿐이고, 더 죽어도 로마자 쓸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쓰셔도 돼요.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그냥 가독성이 좀 떨어지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글머리표의 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도 다 이야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건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요거랑 5번째 사항은요, 그 실제 답안지 받아보시면 맨 앞장에 주의사항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데, 먼저 네 번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각 답안을 쓸 때 제일 첫 번째 뭘 쓰게 되냐면 문제 번호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 그다음에 다음에 문제 3번 쓰실 거면 문제 3 하고서 이 밑에다가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건 답안지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그 표지는 요구사항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 번호를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 문제 내용을 간단하게 쓰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번호만 쓰시기보다는 뒤에다 뭔가를 쓰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냐면 그냥 문제를 다 베끼세요. 물론 인력공단이 바라는 바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만큼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공단이 왜 옆에다 뭔가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라고 하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그걸 자세하게 써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단어 한 두세 개만 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문제 번호에 옆에 문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한다는 거야. 문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한다는 것은 그냥 그 문제에 포함되는 용어 두세 개를 열거하는 정도면 충분하세요. 어차피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분쟁이 생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답안지 연습하실 때부터 문제 번호 쓰고 곧장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문제 내용에 대한 용어 한 두세 개 쓴다란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만 이게 나중에 실제 시험에 가서 까먹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문제 4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동그라미 4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에다 뭔가 쓴 다음에 답안을 쭉 쓰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문제에 대한 답안이 끝나면 뭐를 쓰라고 답안지 표지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 각 문제 끝마다 끝이라고 표시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도 마치 쭉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끝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이하 여백이라고 표시하게끔 답안지 표지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켜주는 게 맞는 거니까 어쨌든 각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끝이라고 표시하고요. 전체 답안의 작성이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하 여백이라고 표시하라는 거. 요것도 답안지 쓰시는 연습하실 때마다 해 놓으셔야 실전에 가서 빠뜨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실 가지고 연습을 좀 해 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얘기인데 사실 되게 좀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긴 한데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세요. 그리고 전 생각보다 저걸 좀 강조하긴 하는데 제가 마감론과 소행론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과목도 보셔야 되니까 시장 조선도 보셔야 되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이제 7월 11일 날 시험 보러 가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시험 당일날 멘탈이 정상 멘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긴장 상태 시험 보러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너무나 중요해진 상태가 돼버리냐면 멘탈 관리가 너무나 중요해지죠. 왜냐면 멘탈이 깨지는 순간 아무리 공부가 잘 돼 있어도 실제로 답안을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갑자기 안 떠오르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안 떠오르냐면 멘탈에 스크래치가 갔을 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당일날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세요. 근데 그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 멘탈을 건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볼펜이에요. 그러니까 이 볼펜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쓰다가 계속 얘가 어떤 일을 할까? 자꾸 뭔가 분비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분비물마저도 일반적인 공부하실 때는 크게 신경 안 썼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시험이 되면 되게 거슬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멘탈 스케치가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아까 시장조선 얘기했잖아요. 계산기의 타격감이요. 이것까지 평소랑 다르면 분명히 이게 스케치가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신 거니까 두 가지를 정하세요. 계산기와 펜을 정하세요. 그리고 계산기와 펜을 정하신 다음에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그 계산기와 그 펜 종류만 쓰시는 거야. 그래서 계산기에 대한 타격감과 필기감을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만 그 두 가지에 대한 멘탈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도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생기긴 할 거거든요.
근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멘탈 스크래치는 예방하는 게 맞는 거고, 역시 가장 많이 당일날 멘탈을 건드리는 게 필기구와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기와 필기구는 가급적이면 미리 정하시고 그걸로 계속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제가 계산기 쪽을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필기구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대형 이제 문구점 가시면 그 좀 써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펜을 고를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 써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필기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필기구를 찾으시면 이제 계속 그 필기구만 쓰시는 건데, 사실 필기구 값도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좀 추천드리냐면, 일단 하나 사시는 거고, 사신 다음에 그 인터넷 가시면 심만도 팔아요. 그러니까 심을 교환해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심은 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필기구 사신 다음에 이제 거기다 심만 계속 바꿔가면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나고 가시면 이제 뭘 자랑하시는 거야? 저 이만큼 심을 썼어요. 심 자랑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펜을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펜을 정하실 때 역시나 필기감도 정하시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보셔야 될까? 여러분들 그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쓰다 보면 성향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좀 눌러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조금 그 떼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에 영향을 줄까요? 필기구의 굵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0.5mm 쓰실 건지 0.7mm 쓰실 건지 아니면 0.35mm 쓸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확인이 돼야 돼.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시험 때까지 있으니까 좀 다양한 종류 써보시면서 찾아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볼펜 종류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기까지 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0.35mm 쓸 건지 0.5mm 쓸 건지 0.7mm 쓸 건지 그것도 좀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촬영 중에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기가 있긴 있거든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필기구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익숙한 걸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해지면 시험날까지 그냥 계속 그 필기구 가지고 가시는 거고, 시험 당일도 당연히 그 필기구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답안 작성에서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가 제가 그 개강한 날 드리는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가 되는 거고, 역시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